D-30일 남았습니다. 행정사 2차.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 2차 그 민법 계약, 기출 사례, 그 다음에 출제 가능한 테마 몇 가지 보겠습니다. 항상 시험 막판 정리는 쇼터디에서 하시면은 쓰는 연습과 그 다음에 또 기출 문제도 가져가면서 예상 문제도 함께 섞어서 한 3에서 5세트 정도 계속 풀면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1세트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10문제? 10문제 한번 7, 8에서 한 10문제 정도를 1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목별로 한 3세트 정도씩만 매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시험장에서 나오겠죠. 어쨌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징역계약의 특유한 해제원이 세 가지 설명하고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한 효력에 관해서 약술하시오. 그럼 일단 징역의 개념부터 잡아야겠죠. 우의 잡고요. 그래서 징역계약의 특유한 해제 원인, 대표적인 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징역의 해제가 있고요. 망은행위지. 순자의 망은행위, 로 인한 해제. 그다음에 징여자의 그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했을 경우죠. 상태 변경에 의한 해제. 그다음에 해제와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한 효력. 요거는 지금 해제와 이행 완료의 부분에 대한 효력 이렇게 잡고요. 보겠습니다. 일단 징여란 무상계약이죠.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그죠? 재산을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해서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낙성계약, 무상계약이고 또 편무계약이고요. 쌍방 아니고 편무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특유한 해제 원인이 있죠. 첫째, 서면에 의하지 않은 징여계약 해제. 무조건 제555조 징여의 의사 표시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각 당사자입니다. 수중자도 징여자도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555조고요. 이러한 제555조의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의 의미를 가지고요. 또 본래의 의미의 해제는 아니기 때문에 형성권으로서의 제척기간 10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 징여계약 해제 같은 걸 할 때 거기에 이제 찍힌 인감 도장이 위조가 됐다라든가 내 의사에 반해서 인감이 찍혔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제 재판 사례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년이 지나도 특수한 철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철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부자 간에, 그죠? 자식과 부모가 사이에 중여자, 수중자 사이죠. 그런 소송의 문제가 간혹 이뤄지곤 합니다. 그래서 징여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중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 이것도 같이 결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중자가, 그죠? 주체가 수중자입니다. 징여자 또는 징여자의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거예요. 범죄 행위를 할 때 수중자가 징여자에 대하여 조건이 있습니다. 수중자가 징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범죄 행위가 있거나 수중자가 징여된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여자는 해제할 수 있죠. 징여를 해제할 수 있다. 범죄 행위라는 거는 대부분 부양 의무가 있는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다. 이거와 별도로 간혹 가다가 정말 그 징여자에 대한 폭행 이런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참 끝에 가서 특히 이제 좀 부모가 좀 이렇게 재산이 있는데 대부분 자식한테 이제 증여를 하죠. 근데 이후에 이제 그 망은행위로 증여자에 대해서 어, 뭐 부양음을 안 했다. 또 아니면은 증여자에 대한 뭐 범죄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또 해제하는 증여계약 그 취소 소송이 많이 발생되곤 합니다. 예. 어쨌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증여자의 재산 상태 변경. 그러니까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해야 돼요.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돼야 되고 그 이행으로 인해서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돌려내나 토해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증여계약은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제와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경우의 증여 해제는 가령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해제 같은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자 수령자가 증여를 받고 뭐 매매를 했다든가 또 다른 뭐 어떤 증여의 처분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해제가 있어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증여를 받게 되면 수증자 입장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뭐 어디 은행에 예치만 하지 말고 어디 투자를 한다든가 처분행위, 이행행위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행 완료 이렇게 20점 이렇게 기출된 거죠. 예. 살펴봤고요.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 일단 목차는 미리 적어놨는데요. 의의가 있고 법적 성질은 이제 대금 지급 거절권은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할 위험에 대한 거절권, 항변권이기 때문에 담보적 성격을 갖고요.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는 거는 그 매수인이 그죠?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그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할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건이 해당돼요.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할 위험이 있어야 되고요. 매도인의 상당한 담보 제공이 없어야 되고 또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할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것.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할 위험의 한도에서. 그리고 네 번째가 매도인의 대금 공탁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 이렇게 목차를 잡으면 되고 그대로 따와서 의의를 작성하면요.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어서 실제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했을 때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고 법적 성질은 항변권으로서의 그 담보적 성격을 갖띱니다. 그래서 요건은 네 가지.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할 위험, 매도인의 상당한 담보 제공이 없어야 되고,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할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겠죠. 그때 매도인은 대금 공탁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봤을 때 매수인이 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행지체 책임이 없겠죠. 없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에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대금 지급 거절권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문으로 나올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의 부분. 이건 뭐 너무 중요한 사안이죠. 계약 해지는. 그죠? 뭐 이번에는 해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미 기출된, 그 단문이거든요. 이번에는 계약 해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의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면요. 마찬가지로 의의는 계약 해제에 따라서 원상의 의무란 계약 해제에 투교한 것으로 의의를 먼저 적겠습니다. 서설. 그죠? 계약 해제의 특유한 것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 쌍방 당사자가 언제로? 계약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킬 의무를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고요. 법적 성질은 통솔과 판례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을 볼까요? 주체. 일단 첫째 뭐야 되죠? 계약의 당사자일 거죠. 당사자여야 되죠. 가령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여야 되고요. 또 합의에 의한 면제 가능하죠. 또 어쩌면 당사자 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감면 변경 가능합니다. 이게 뭐예요? 감면 또는 변경 가능하고요. 범위는요, 선악 불문하죠. 선악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합니다.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고요. 그리고 금전인 경우 그 받은 날부터 법정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비와 유익비도 반환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죠. 운용이익이나 감가상각, 감가상각비는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감가상각이나 운용이익은 제외됩니다. 사용이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원물반환이에요. 원물반환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죠. 예외는 가액반환입니다. 가액반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그죠? 불가능한 경우 해제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예를 들때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는 이행불능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면 되고요. 어쨌든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나왔던 문제고요. 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갑의 동의 없이 을이 임대 목적을 병에게 전대한 경우 갑을병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이건 뭡니까? 문제의 소재. 임차물의 전대차, 전대가 문제되는 거죠. 전대. 임차물의 전대. 그러니까 갑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했어. 갑을병사의 법률관계에 논하시오. 그러니까 임차물의 전대란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이 돼서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차물의 전대란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이 돼서 임차 목적으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전대라고 하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기본 원칙이 이거예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네. 만약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과의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이게 대부분 임차물의 전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쉐어하우스라는 거 아세요? 쉐어하우스? 이게 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권자가 있는데 그 집을 어떤
업주, 뭐 쉐어하우스 업주한테 월세 계약을 맺어요. 예, 월세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보면 전월세 계약을 맺는 거죠. 그 방들을 뭐 방이 3개다. 근데 방을 막 좀 쪼개든가 거실을 구획해서 나누어 가지고 한 뭐 사람을 한 대여섯 명씩 살게 하는 거예요. 네. 35평, 40평 미만인데 막 5명, 6명씩 들어와 살게끔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시 월세를 받는 거죠. 음. 뭐 소유권자 입장에서 아니 뭐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 없으면 똑같아요. 해지를 하면 되겠죠. 근데 좀 그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약간의 세금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세권자죠. 월세권자가 이제 전월세를 할 때 자신의 수익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월세를 내놓은 사람이 월세를 받는 그런 그 계약서상에는 그 계약서상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좀 세금 탈취. 그래서 쉐어하우스나 뭐 기타 뭐 공유 오픽스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약간 좀 공간을 쪼개서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뭐 좋다 이겁니다. 표시가 되니까. 근데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과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의 경우, 자 목차를 잡을게요. 자 임차인, 여기서 전대인이죠. 전대인 을과 전차인 병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삼면관계 보는 거예요. 임대인 갑과 전차인 병의 관계. 그죠? 삼면관계 임대인과 병. 그리고 세 번째,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의 관계. 삼면관계를 보고요. 각 관계에 대해서 사례를 붙여보면요. 우선 임차인과 전차인, 그러니까 을과 병의 관계를 봤을 때 전대차 계약은 별도의 하나의 임대차 계약이에요. 계약으로 때문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네. 그래서 임차인 을은, 그죠?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전차인 병에 대하여 부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임대인 갑과 전차인 병의 관계인데요. 임대인 갑과 전차인 병의 관계. 전차인 병은 임차인 을로부터 임차인 을로부터 취득한 임차권을 가지죠. 임대인 갑에게 대항을 할 수 있나? 자, 전차인 병은 임차인 을로부터 취득한 임차권을 가지고 실제 임대인이죠. 갑에게 대항 못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갑은 을과, 그죠?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 갑은 병에 대해서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지는 못하고 임차인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고요. 또 포인트는 전대차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 때문에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네. 포인트죠. 전대차 되었다는 사실이 임대인에게 바로 손해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임대인이 전차인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자, 임대인 갑은 무단전대 유로 임차인 을과의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해지 가능하고요.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령 이런 특별한 사유, 특별한 사유, 가령 임차인의 무단 전대가 임대인에게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어떤 특정한 사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해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써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되게 좀 글쎄요, 이거를 까지 써주기에는 조금 무리일 수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배신행위로 인해서 임대인이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쓰면은 법률관계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청약계약 승낙, 계약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요 기출 문제 됐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의사실현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이 문제가 있죠. 의사실현, 의한 계약의 성립. 이거는 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데 계약 성립한다는 거. 그렇죠? 이게 지금 계약의 성립 시기, 의사실현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차 청약, 의한 계약의 성립. 이 경우는 교차 청약이라는 것은 동일한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 교차해서 크로스된 거죠. 당사자가 우연히 서로 교차해서 청약을 하는데 그 청약의 내용이 일치했어. 그때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예요? 성립 시기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후에 상대방이 도달한 청약이 도달하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요. 여기서도 의의랑 그 다음에 성립 시기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의사실현은 말씀드렸지만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해서, 그러니까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립 시기는 당연히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고요.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안 때가 아닙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데 그냥 관습으로, 그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데 계약이 성립한다.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두 가지, 의사실현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두 가지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 청구권 또 중요한 쟁점입니다. 볼까요? 의의를 볼까요? 의의.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을 유익비라고 하죠. 유익비. 이러한 유익비는, 그죠?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결국 임대인이 얻는 장에서 임차인 임대인에게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유익비 상환 청구입니다. 요건은 첫째, 뭐죠?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지출한 결과가 독립성이 없고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으로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 다시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돼요.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 안 되면 어떤 비용을 지출해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임차인이 지출한 결과가 독립성이 없고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돼야 돼요. 독립성이 있으면은 굳이 상환 청구하지 않겠죠. 임차인이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 자, 효과. 자, 행사 기간을 봐야겠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목적물을 반환받은 때부터 목적물을 반환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효과에서 유치권 행사 여부가 문제되죠. 그러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란 것은 그죠?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잖아요. 그죠?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 취득하죠. 임차인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물에 관해서 유치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유익비의 상환에 관하여 법원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때는 그 기간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도 있죠. 다만 유익비 상환에 관하여 법원이 임대인에게 상환 기간을 허용한 때 그 기간에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포기 특약의 유효성. 강행 규정 아닙니다. 인정돼요. 포기 특약 유효합니다. 네 번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상대방. 당연히 임대인이죠. 그죠?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으나 대항력이 없다. 종전의 소유자에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령 새로운 임차권이 만약에 대항력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대항력이 없다.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어쨌든 소유자가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임차권에 대항이 있을 때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지만 없을 때는 종전의 소유자에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나올 수 있죠. 이거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이거는 그냥 조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권리금이 뭐냐? 권리금이란 뭡니까? 그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그죠? 상가 건물에서 계속 그래야 돼. 상가 건물에서 뭐가 발생돼?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 신용, 그죠? 영업상, 노하우, 지리상, 또 어떤 지리상 이점이죠. 위치에 따른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그죠?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것. 그게 권리금이고요. 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 위해 보호 규정. 조문 그대로 쓰면 되죠? 네, 첫 번째, 권리금 수수의 방해 금지. 두 번째, 방해 금지 위반의 효과. 당연히 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한 날,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제한이 있고요. 어쨌든
보호금융 권리금 수수의 방해를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그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으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인이죠. 주체 임대인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죠?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돼, 그죠? 다만 임차인이 3기 차임액 이거부터 갚아, 그죠? 등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러할 수 없다.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방해해도 되나 봐요. 어쨌든 방해 금지 위반 효과. 어쨌든 임대인이 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은 방해 금지 의무 위반하면 임차인은, 그죠? 임대인에게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배상액 범위죠.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넘지 못한다.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할 권리금. 권리금과, 그죠?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료됩니다. 소멸시효로 소멸되겠죠.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꼭 이해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잘 안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권리금이라는 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권리고요. 임대인은 그걸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그죠?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방해금지 위반의 효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임차인, 임대인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고, 행사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권리금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이해해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이미 막 자기 노하우들이 있잖아. 영업상 노하우, 또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점, 그 건물의 위치,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역세권 어딘가에 있고, 유도 인구가 막 시간당 막 1, 2, 3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엄청난 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권리죠. 그게 권리금인데, 보호 규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규정이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례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사례 문제까지 볼 수 있나? 예, 지금 시간이. 예. 어쨌든 사례 문제까지만 보고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을소의 X건물 5층 건물로서 1층과 2층 공부사 용도는 음식점이었는데, 갑은 을로부터 X건물 1층과 2층을 5년간 임차해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음식점 영업의 편익을 위하여 을의 동의를 얻어 건물과의 별개인 차안과 유리 출입문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1층에 부속시켰어요. 한편 갑은 임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식점 영업이 부진하자 병에게 임차권 양도해버렸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 문제 1번. 갑은, 여기서 임차인이죠. 임대차 종료 시 차, 양과 유리 출입문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당연히 여기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요건들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병에게 위 건물을 2층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병에게 위 건물의 2층에 대한 임차권 양도한 경우, 법률관계를 을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해라. 그러니까 임대인 을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전되는지 등등이 문제 되겠네요. 만약에 동의 없이 양도했어. 그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삼면관계 봐야겠죠.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무단 양도일 경우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해제할 수 있고 등등. 예,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1번에 봤을 때 첫 번째 문제의 소재 보겠습니다. 부속 매수 청구권이죠. 지금 핵심은 이거죠. 본사안에서 차안과 유리 출입문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은 건물과 별개의 독립성이 있죠. 임차인 갑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갑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성립 여부를 써야겠죠. 그럼 일단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한 의의를 적어주겠죠.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란 뭡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다시 재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자, 성립 요건. 첫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일 것. 그렇죠?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여야 되고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사용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것이어야 되고요. 임차의 사용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것이어야 되고, 여기서 부속물이라는 것은 갑자기 부속물이 뭐죠? 임차인이 소유에 속하고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이죠. 부속물이란. 네. 임차인이 속하는데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을 말하고요.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닙니다.
구성 부분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임대인의 세 번째 요건이 건물 기동점 임대차, 임차인의 임차물을 사용 표현 부속시켜야 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인 것. 자, 네 번째가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것. 이 정도 요건 적고요. 그 다음에 의 요건 효과 적어요. 효과 뭐예요? 매매계약의 성립, 매매계약 성립하겠지.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이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구성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의 의사 표시만으로 임차인의 매수 청구의 의사 표시만으로 그 구성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기 특약의 유효성. 물론 구성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약정, 포기한다는 포기 특약은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분리해서 무효입니다. 포기 특약 인정 안 되고요. 자, 문제 해결 볼게요. 차양과 그죠? 유리 출입문, 차양과 유리 출입문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은 일단 건물과 유리 출입문, 건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봐야겠죠? 또 음식점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부속물이고요. 임대인 을의 동의하에 부속시킨 거라고 보여지죠, 그죠? 임대인 을의 동의로서 건물과는 별개인 차량과 유리 출입문에 필요한 부속시켰다. 시설을 1층에 부속시켰다. 임대인 을의 동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판례 입장에 따르면 임차인의 그 채무 불이행 행위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 갑은 구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문제 1번은 20점. 자, 20점 땄고 나머지 20점. 문제 2번. 20점 따라가야겠죠? 이거는 문제의 소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임차권이 양도됐을 때, 그죠? 건물 2층에 임차권이 양도한 경우, 자, 임차권 양도. 임차권을 동일성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이 임차권 양도죠. 임차인은 그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죠.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 만약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임대차 동의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임대인 을의 동의 있는 양도인 경우, 자, 임차권 이전하겠죠. 네. 그러면은 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 병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양도인,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 갑은 임대차, 임차인 갑은 을과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납니다. 되는데 물론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죠. 양도인의 근데 양도인 입장인데 이런 약간 디테일하게 써줘야지. 양도인의 연체 차임 채무, 이런 것들은 등은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특약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특약이 없으면은 양아치지, 그죠? 연체 차임 채무 등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이전 여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이전 여부. 이거는 임차인이 그죠?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 반환을 돌려달라. 판례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그죠? 임차권과는 별개의 지명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권 양도가 있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죠? 당연히 임차권의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임대인 의뢰의 동의 없는 양도겠죠. 우리가 앞서 봤던 그 3명 관계를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갑과 양수인 병과의 관계 먼저 보고요. 이제 2번에서 임대인 을과 양수인 병의 관계, 임대인 을과 양수인 병의 관계, 임차인 갑과 병의 관계, 임대인 을과 양수인 병의 관계, 또 임대인 을과 임차인 갑의 관계. 마지막으로 검토하면 되겠네요. 물론 우선 임차인 갑과 양수인 병의 관계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그죠? 양수인 사이에 새로운 또 하나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성립하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관계죠. 양수인은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양수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되긴 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제하지 않는 한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양수인에게 청구하지 못하며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거죠. 임차인과의 임대차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그죠?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그죠? 차임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불법 점유 이 말 꼭 써줘야겠죠.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차임 청구를 가지고 있어요. 차임 내라. 근데 양수인에게 불법 점유가 되어도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갑은 무단 양도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하면 돼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무단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배신 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유. 근데 이 입장은 쉽지 않겠죠. 어쨌든 사례 문제까지 봤어요. 처음에 이제 요것만 가지고 단문으로도 봤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역금 문제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와 역금 문제. 충분히 이번 시험에도 임대차가 나온다면 유사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 민법 1시간 정도 봤는데 8문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 세트라고 생각해요. 네, 한 세트. 좀 쉬어요. 한 10분 휴식. 10분 쉬어야겠죠? 2세트 정도 더 어떤 연습을 하시고 각 과목도 마찬가지로 3세트 정도씩 꾸준히 연습을 하시고 어디서?
쇼터디에서 행정사 2차 논술형 완벽 대비. 네. 그 다음에 완벽은 좀 그렇고요. 저 완벽이라는 단어 싫어합니다. 대비를 하시고 좀 공부하시다가 요거 좀 더 정리해야겠다 싶으면은 기본서 보시면 기본서 참고를 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이 쇼터디에 보시면은 그 공유 노트 기능이 있는데 공유 노트에다가 자신의 지식을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오늘도 열심히 시험 막판까지 코로나가 3단계가 되든 말든 무조건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쇼터디였습니다.